자, 올해 화제 신간 최소한의 이웃의 저자 허지웅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처음 뵙기도 했고, 제가 작가님의 책을 다는 못 읽어봤지만 그래도 몇 권과 또 이번에 새로 나온 신간을 보고 나서의 작가님에 대한 소개 멘트를 하나 준비해왔어요. 삐딱한 줄 알았는데 따뜻한 지웅 씨. 맞아요? 맞을까요? 첫인상이 맞을까요? 남들이 보는 게 뭐 맞지 않을까요? 평가야 뭐 그냥 각자들의 몫이니까. 각자의 느낌이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뭐 그냥 노력하는 사람 같습니다. 예. 노력하는 사람. 늘 상황에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네. 새 책 좀 어제 나왔잖아요. 예. 그 기분이 어떠세요? 일단 2년 만에 나온 책이라서 준비도 꽤 걸린 책이고 고민도 많이 들어간 책이고 해서 제가 생각하거나 의도했던 대로 독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다려야 되는 건데 네. 조바심이 나긴 합니다. 늘 새 책이 나오면 작가님들 조바심이 생기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냥 탁 털고 나면 좀 후련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가 않은가 보죠. 쓸 때가 후련하고 쓸 때가 후련하고 독자들의 나오는, 반응을 네. 생각할 때는 그렇죠. 저는 아무래도. 뭐 다른 매체나 예술 장르도 마찬가지일 텐데 네. 책이라는 거는 글이라는 거는 일단 누군가가 읽을 때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의도를 해서 글에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하고 썼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냐, 네.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대로 읽혀질 것이냐 그런 것들이 이제 늘 궁금하고 네.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2년 만에 나왔고 이 책이 이렇게 단숨에 쓰여진 글이 아니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그날그날의 생각과 단상들을 적었고 사유해서 모아진 글인데 이 책이 코로나19 살풍병이 시작될 때 쓰기 시작해서 거리두기가 중단된 지금까지의 경험과 생각을 엮은 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아까도 작가님이 계속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쓸 때는 여러 고민을 담았지만 내가 했던 생각과 나의 고민의 지점들이 독자들도 과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럼 좀 읽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책 처음 쓰실 때? 일단 이웃이란 말 자체가 어느 순간 저는 좀 상실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말 그대로 물리적인 옆집 사는 사람 그쵸. 정도의 의미로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책 쓸 때부터 이웃에 관한 이야기를 언젠가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고민이 책으로 나온 거라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지금 마음에는 만족스럽고 제가 이제 생각할 때 독자들이 받아들여진다라는 거는 독자들이 이 책의 글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읽을지는 이제 그분들의 몫이고 그분들의 판단인 것이고 네. 저는 제가 이제 작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이건 늘 이 책뿐만 아니라 늘 그랬던 건데 끝까지 읽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끝까지 글을 읽게 만드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일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독자분들이 허용하는 끝까지 읽을 수 있는 글의 물리적인 양이 점점 줄어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예전처럼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기자 생활할 때처럼 4,000자, 6,000자를 써서는 혹은 뭐 특집 기사 12,000자나 2만 자를 써서는 아무도 안 읽어요. 아무리 좋은 기사를 하더라도 예, 근데-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예, 근데 저는 이 주제를 표현하는데 최소한 2만 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안 읽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읽을 수 있는 가독성이나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담을 수 있는 문장을 그래서 최대한 길게 써놓고 저는 불필요한 조사나 그다음에 줄일 수 있는 단어들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빼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또 문장들 간의 박자감도 만들어내고 기승전결 안에서 사람들이 끝까지 궁금해하게 만들고 해서 마지막까지 읽을 수 있는 글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먹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 게 요번 책을 읽은 독자분들이 제가 의도한 대로 하나하나를 끝까지 읽을 수 있으셨나 네. 그게 가장 궁금하고 저도 첫 번째 독자이기도 했는데요. 예.
가독성이 좋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리듬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아마 많은 독자분들이 함께 공감하면서 읽어주시지 않을까 기대해 보는데 책 제목이 저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최소한의 이웃이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글들이 모두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건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농도 있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 온라인 기사를 볼 때 한 줄 가십 기사로 처리해 버리거나 아니면 내 일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의 일이니까 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뭐 소음이나 갈등 정도로 이렇게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자, 좀 함께 생각해보자 하고 차분하게 이야기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목으로 이렇게 최소한의 이웃이라고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했어요. 작가님의 의견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웃으로 같이 산다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서 그런 어려움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최소한으로 잡은 것인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뭐 이 글들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거나 뭐 이웃과 소통을 해야 한다거나 이웃을 이해해야 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건 아니고 그리고 그런 게 먹힌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 따뜻한 이야기가 따뜻한 글로 쓰여졌을 때 실제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너무 그냥 제가 떠올린 생각 안에서는 당연한 일인데 이웃이 없이는 내가 기능을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생계를 일구거나 혹은 가족의 일원으로 혹은 내가 뭐 가부장으로 혹은 어떤 뭐 조직의 일원으로 어머니로 자식으로 기능하려면은 누군가가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혼자 잘나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전혀 그거는 실제 벌어진 일과는 거리가 있고 네.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와의 상호작용이 없이는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한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게 결국 처음에 이 코로나19가 정말 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전염세가 증가를 할 때 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전의 책을 쓸 때도 이웃에 관한 주제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전염병이 결국 그렇잖아요.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남이 걸리고 그렇죠. 또 남이 조심해 주지 않으면 내가 걸리고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내가 아무리 꼴보기 싫고 내가 너무 싫어도 결국에는 우리는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맞아요. 네. 라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 혹은 그런 식의 공감대나 그런 논의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2년이 흘렀는데 오히려 더 뭐 사람들 말로 하면은 더 각박해졌달까요?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진 거예요. 네네. 더 싫어하고 더 미워하고 더 나만 챙기게 되고. 예,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라는 마음이 더 강해졌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끌어오른 마음들을 좀 진정시키고 내가 누군가 정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가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가치들을 하나하나의 큰 주제로 잡고 글을 썼습니다. 네. 뭐 되게 꽂혀요. 최소한의 이웃.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웃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려워서 최소한이라는 말을 앞에 수식어로 붙였다라는 게 저는 두 가지 의미로 약간 읽혀졌는데 그 성직자는 아니시니까 예. 그리고 자원봉사자도 아니시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홀로 존재합니까? 함께 사는 세상이니까 제발 이웃 좀 사랑합시다 라고 뭐 정말 막 당위성만 강조해서 얘기를 했다면 되게 부담스럽거나 거부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서 좋았고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웃만큼은 우리가 지키면서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최소한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 더 이상 뭐 적게 하거나 줄일 수 없는 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말 최소한 이것만큼의 그 기본을 좀
얘기해 준 것 같아서 음. 그래서 좀 반갑더라고요. 예. 그게 제 생각에는 어떤 일종의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덕목이나 혹은 소양이나 뭐 교양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최소한의 이웃이라는 건 전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 우리가 타인과 어떤 최소한의 이웃으로서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은 네. 위기가 왔을 때 우린 너무 쉽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고 안 그래도 참 많은 위기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기와 위험들 속에서 네. 거의 뭐 주 단위로 그런 큰 일들을 겪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서로에게 최소한의 무엇으로서 함께 소통하고 기능해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네. 예, 그 네.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모든 분들이 되게 궁금해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되게 관념적으로는 최소한의 이웃 알 것 같거든요. 그 어떤 이웃이어야 최소한 정도의 이웃으로서 우리가 서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거는 사람마다 답이 다르긴 할 텐데 예.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뭐 나의 역할이나 혹은 내가 뭐 가정에서 혹은 내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과 상충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그런 어려운 일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평안할 수 있는 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음가짐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스스로를 평안하게 만드는 어떤 나만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남을 생각을 못해요. 네. 절대 그렇죠. 못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아까 제가 또 계속 말씀드렸듯이 결국에 또 나한테 돌아가고 그러니까 너무 끊임없는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남을 해하기도 하고 자신을 그럼요. 해하기도 예. 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 책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결국 내가 태어나는 건 다들 인간으로 호모사피엔스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결국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나이 들수록 오히려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젊었을 때 미처 거기까지는 사실 여력이 없죠. 나야 나잖아요. 예. 세상의 중심은 나야 나니까. 여력이 없다 보니까 네. 그런데 그런 주제들을 함께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싶었고 제 또래들과는 네. 혹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과는 혹은 저보다 어린 청년들에게는 내가 그때 이거를 알고 있었으면 훨씬 잘 넘길 수 있었을 텐데 그 위기들을 그렇게 이상하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것들을 함께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네, 네. 저는 이 책에 그 최소한의 이웃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로서 현재 물론 존재하고 계신 최소한의 이웃들이 너무 많지만 그 둘리에 등장하는 분이 고길동 너무 신선했어요. 우리 고길동 아버님 예. 있잖아요. 예. 저도 초반에는 진짜 고길동에 대한 굉장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잠시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인자로움의 대명사죠. 네. 길동이 형님. 사실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잘 집어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가요? 고마운데 예. 네. 이거는 결국 그 뒤에 사마리아인하고도 연결되는 네. 거거든요. 네. 성서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종교가 없어요. 저는 종교가 없는데 그렇죠? 어렸을 땐 천주교였습니다만 지금은 종교가 없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그 종교에 대한 경전들을 많이 읽어서 관심이 많거든요. 요즘도 계속 읽고 있고. 근데 사마리아 이야기만큼 이웃에 관련돼서 명쾌하게 무언가를 드러내는 비유 말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좀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편 있잖아요. 그냥 언뜻 생각해도 너무 당연한 내 편. 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실제 무엇을 행하고 그 사람이 실제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이웃이 결정된다는 거거든요. 이웃의 조건을 설정하려 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먼저 그렇게 남을 도우려고 하는 행동을 해라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굉장히 명쾌한 비유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현실 정치의 비교를 굳이 하면은 뭐 내가 민주당인데 네. 내가 민주당 지지자예요. 열성 지지자예요. 근데 두 사람이 지나가요. 네. 민주당 열성 지지자예요. 네.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 옆에는 또 내가 아는 한국당 열성 지지자예요. 근데 앞선 사람은 나를 안 도와주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은 평소에 나랑 많이 싸웠던 사람인데 나를 도와줘요. 정치적 이념은 다르지만 너무 다른데. 네. 혹은 거꾸로 제가 한국당 지지자예요. 네. 두 사람이 지나가요. 맨날 싸웠던 민주당 지지자가 갑자기 나를 도와줘요. 그리고 내가 당연히 나를 도울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그냥 가. 그랬을 때 과연 누가 네 이웃이냐는 거죠. 저는 고길동 씨야말로 그런 어떤 그 인류애를 실현하신 분 인류 아닙니까? 고길동 씨는 그렇죠. 인류애이기도 좋게 네. 표현하면 인류애이기도 하고 네. 결국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꼴 보기 싫잖아요. 둘리와 그냥 말도 아니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도 아닌 무언가가 이제 음. 내 집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고 집안을 풍비박스 만드는데 늘 괴롭히고 싸우고 하지만 내쫓거나 혹은 더 심한 짓까지는 가지 않잖아요. 품어주죠 결과적으로. 품어주죠, 결과적으로. 품어주죠. 네. 새끼를 먹여주잖아요. 네. 비를 피할 지붕을 만들어주고 전 거기에서 고길동이야말로 둘리 같은 어떤 존재들의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이웃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다들 고길동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저 네. 같아도 뭐 어디 그 어떤 공룡이나 타조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은 굉장히 싫을 것 같거든요. 그 신고할 것 같고 그런데 적어도 타인에게 무언가를 행동을 하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고길동과 같은 혹은 그래도 그에 근접한 그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예. 고길동이 마지막에 그 스트레스로 탈모가 옵니다. 그래서 탈모가 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이런 최소한의 이웃에게는 아무리 비싼 탈모약이라도 이건 지금 우리가 함께 모아서 선물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한 이제 최소한의 이웃의 모델일 텐데 기자님들이 질문을 지금 실시간으로 좀 올려주고 있어서 저희가 좀 때마침 나눈 이야기하고 좀 연결이 되고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한국일보 EMB 우답인 기자님이신데요. 허지웅 작가님은 실제로 어떤 이웃인지 또 책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상향적인 이웃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거쳐왔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여쭤주셨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어떤 이웃의 이상향에 대한 어떤 설정을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니고 아마도 죽을 때까지 그런 이상향에는 우리가 다다를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어떤 그 개별의 사안들 또 내가 바라보는 세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시시각각 달라진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내가 되게 뭔가 그 평온하고 평안할 때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행동과 내가 너무 각박하고 내가 너무 화가 나 있고 나조차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전에 이렇게 훌륭하게 혹은 긍정적으로 행동했던 사람이 오히려 시간이 지났으니까 더 좋은 모습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더 않은 나쁜 경우들이 모습으로 맞아요. 네. 하기도 하고 그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이렇게 하네? 음. 라는 이야기들을 듣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모습 때문에 과거에 했던 그런 어떤 판단들이나 그때 가지고 있던 마음들이 희석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평정에 대한 이야기를 그만큼 또 많이 쓴 것 같고요. 또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저도 굉장히 좌충우돌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네. 되게 작게 범위를 설정해서 제가 살고 있는 건물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건물에 어떤 공동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일 요즘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죠. 예. 굳이 제가 안 해도 되는데 막 뭔가를 이제 했어요.
그냥 이제 우리 회의할 때 참석하고 투표하고 이러면 되는데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신 거예요? 아니 뭐 이제 제가 변호사도 괜히 만나러 다니고 아. 합의서도 제가 만들어서 가져오고 막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 그 건물의 문제에 가장 큰 문제를 제공하고 있는 세대들에게 굉장히 그 자기들끼리는 격양돼 있잖아요. 중간에서 욕만 엄청 먹었거든요. 거의 맞을 뻔했어요. 그래서 너 유명한 애가 인터넷에 올릴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 너무 흔히 보는 그 그런 모습이 멘트네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이거를 해결하려고 내 돈이랑 시간 써가면서 선의로 했는데 이거를 했는데 예. 그 일이 지난 이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쓴 비용과 시간을 보상받기 위해서 뭔가 이 사람들에게 꼭 물적인 형태는 아니더라도 심적인 형태로서의 어떤 인정과 보상을 바라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되게 섭섭했거든요. 네, 네. 너무 섭섭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아무도 안 말리는 거야. 이걸 네.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네. 왜냐면은 말렸다가 일이 커질 것 같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개인적으로는 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참았냐고 그러면서 문자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은 저는 너무 막 배신감이 막 들었었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공공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함께 참여를 하고 뭔가를 더 나아지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일은 하물며 이런 작은 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이 인접한 사람들끼리의 문제도 그렇건데 이 저 큰 사회로서 확장됐을 때의 문제가 당연히 쉬울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저도 너무 부족하고 매사에 매 순간에 평안을 유지하면서 제가 이 책 속에서 큰 주제로 잡은 것들 각 목차인데요. 그런 것들을 유지를 하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그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웃으로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가치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 책의 그 차례가 총 6개 정도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애정, 두 사람의 삶만큼 넓어지는 일, 상식,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공존, 이웃의 자격, 단추, 가야 할 길이 아니라 지나온 길의 지혜가, 성찰,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고단함, 사유, 주저앉았을 때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함께 살려면 우리가 이웃으로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 그래도 최소한의 이웃으로 서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6가지 정도는 함께 좀 생각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쓰신 가치이겠죠. 예, 그런 그 태도들이 집약돼 있어가지고 단어로 뽑아서 이제 그 목차가 나온 건데 그 단어만 생각했을 때는 야 이거를 매번 무슨 기도문 외우는 것도 아니고 매번 이거를 떠올려야 되는 걸까라고 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를 이제 목차에 간략하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단어와 문장으로 나온 것이지 실제로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글을 읽으면서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을 뿐이고 그리고 내가 머릿속에 뿌옇게 생각하고 있던 어떤 큰 문제의 해결 방법인데 미처 내가 그거를 문장으로 형상화내거나 완성해낼 수 없는 시간과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가이드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네, 네. 이번 책에 저는 이제 그 첫 번째 글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거는 좀 우리 작가님의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혼자 있을 때나 혼자 있는 것처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휘파람을 분다. 병에 걸린 이후 휘파람을 불 수 없었는데 치료가 끝난 이후에 다시 불 수 있게 되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휘파람을 불어줄 수 있어 다행이다. 그래서 휘파람으로 그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곡이. 어떤 노래를 주로 하시는지와 휘파람을 불 때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나저나 참 다행입니다. 휘파람을 다시 불게 되어서. 예, 그러게요. 너무 다행이에요. 네. 저는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건가 해서 의사 선생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기도 했었어요.
휘파람이 왜 안 나오나요? 라고 네. 여쭤봤었고 네. 나중에 나오길래 왜 나오나요? 라고 여쭤봤었는데 답이 있던가요? 아니요. 없으세요. 그래서 그래도 쓴 건데 결국에는 이유 없이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그 병이 이를테면 인과관계가 거의 굉장히 80% 이상 뚜렷하게 나타나는 병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폐암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해서 우수암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알았던 혈액암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가 없어요. 왜 걸리는지 모르세요, 다들. 네. 의사 선생님이나 명확하게 규명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왜 걸린지 모르거든요. 똑같은 것 같아요. 이 휘파람 이야기를 굳이 했던 것도 사람들이 평정심을 잃고 어떤 순간순간 내가 그렇게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인간 됨됨이에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공통점이 늘 어떤 사실 답이 없고 원래 원인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유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그 이유라는 거는 사실 다 대부분 지나간 것이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럼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거에 매달려 있고 내가 그것도 내가 만들어낸 과거예요. 이를테면은 제가 휘파람을 불 수 없었던 게 병 때문이고 그 병에 걸린 거는 뭐 이를테면 아무개 때문이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병에 걸린 거야. 인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머릿속에 그런 관념이 있다 보면은 사로잡힌. 너무 그 원망 때문에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매사에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진짜 힘들잖아요. 맞아요. 내가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내가 괴롭죠. 예. 그래서 휘파람을 썼던 것 같아요. 세상에 이유 없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은 편안하시죠? 편안한데 이제 뉴스 보면 안 편해지. 아니 지금 상황. 아 지금은 네. 너무 편하지. 지금은 휘파람을 불어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예. 신뢰가 될 것 같아요. 편하시지만, 예. 네. 이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 작가님이 처음 글을 쓰실 때, 그러니까 독자들의 대상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지만, 그래도 어느 층, 어느 대상을 조금 염두에 두고 쓰셨을까 좀 궁금한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그 작가님 중에도 또 그 질문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특정 독자 세대층이 있는지 그 얘기 해주셔서 예. 저는 그 세대층을 고려하진 않고요. 근데 제가 고려하는 층이 명백하게 있긴 해요. 그거는 정말 옛날부터 그랬는데요. 글 안 읽는 사람. 글 안 읽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러니까 계속 타겟팅을 하죠? 그 아베코브의 모래의 여자를 보면은 예. 이제 자기 의지에 반해서 어떤 마을에 갇힌 채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구덩이가 계속 모래바람 때문에 모래가 쌓여서 구덩이가 막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 삽으로 모래를 퍼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하루 종일 푸고 자고 다시 일어나서 또 퍼야 돼요. 왜냐면은 안 그러면 구덩이가 메어버리니까. 그렇죠. 저는 제가 글 쓰는 계속 그 책을 제가 지금까지 글을 직업 삼은 게 17년이고 첫 책을 낸 게 13년째고 이제 이번 책이 6번째 책인데 늘 그랬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글을 안 읽고 혹은 긴 글을 못 읽고 혹은 책을 못 읽는 시간이 없고 관심사가 적고 이래서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삼았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책을 좋아하시고 글을 수월하게 잘 읽어 내려가시는 분들은 네. 제가 어떻게 써도 읽으세요. 네. 그리고 제가 굳이 전략을 세우지 않아도 끝까지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안 읽고 읽는 습관이 안 돼 있는 분들은 끝까지 본인이 읽고 싶어서 사시는데도 끝까지 못 읽으세요. 진짜. 맞아요. 예. 네.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그냥 읽다가 이게 못 하세요. 끝까지 읽지를 못하세요. 근데 타협하지 않으시네요.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이 정도의 두께로 예. 다양한 이야기를 대신 타협을 한 게 제가 글 길이를 한 편당 길이를 좀 줄였어요. 늘 매번 노력을 해요. 한 번도 그거는 바뀐 적이 없고 예. 늘 한 번도 책을 안 읽어본 사람 혹은 1년에 한 번 정도 읽으시는 분 그런 분들이 늘 제 타겟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예. 이 문장을 읽는 즐거움 그리고 짧은 문장 안에도 분명히 사유를 할 수 있는
생각들을 충분히 담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유라는 게 말처럼 그렇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도 평소에 매일 매 시간 매 초 매분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를 네. 제 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사유는 여기 아까 그 여러 가지 가치 중에도 들어가 있는 그 덕목이기도 합니다. 저기 제가 그 기자님 질문을 또 하나 전해드릴게요. 이것은 이메일로 들어온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성세대와 청년의 대립은 어느 세대나 있었지만 언젠가부터 어른이란 단어가 사라지고 꼰대라는 멸칭이 남았습니다. 작가님도 어느덧 기성세대가 되어가고 또 이번 책을 보니까 어른의 역할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좋은 어른이란 어떤 어른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네. 저는 제가 어떤 어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상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노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서, 물론 이 경우 이제 어른이라는 단어겠죠. 내가 어른으로서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물론 되게 긍정적인 사람들도 많겠지만 본인의 진실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한 사람들이,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솔직한 나이 든 사람들이 좋았어요. 저랑 입장이 완전 달라도, 그리고 이거 문자로 바꿔서 적어서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어린 내가 봐도. 근데 네. 누구도 눈치를 보지 않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 생각해요. 오히려.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그 정보의 편향성이나 네. 혹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읽고 싶은 것만 읽으시면서 쌓은 것들이 아니라, 쌓은 지혜나 지식들이 아니라 더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건져 올린 본인들만의 지혜였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이 책에도 담겨 있는 그런 살아가면서 가지는 덕목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추구해야 할 것들, 추구하면 좋겠는 것들,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꼭 나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한다기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솔직한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꼰대라는 말은 너무나 놀랍게도 기원전 4,000년 전이 수메르 문명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인데 그때는 글자를 점토판에 새겼어요. 근데 그때 놀라운 게, 그때도 제일 최초의 피라미드가 생기기 2,000년 전이거든요. 얼마나 옛날이에요? 말도 안 되죠. 대홍수 전이에요. 네. 설마 그때 이런 말이 있었다는 말씀하시려는 건가요? 그럼요. 정말요? 예. 꼰대라는 말이? 예. 꼰대라는 말이 있었고, 예. 아버지는 아들을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은 나를 꼰대라고 욕을 하고, 물론 꼰대라는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나이든 병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이든 병자라고 표현을 하고, 내가 어렸을 때 터득한 지혜를 전혀 배우려 하지 않는다. 학교를 빠진다. 네. 선생님 말씀을 무시한다. 저 아이는 어떻게 될까라고 6,000년 전에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굴러왔거든요. 예. 저는 그게 그렇게 본인이 넓은 시각을 가지고 터득한 지혜를 가지고 내가 몇 살인지와 상관없이 그것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어른들 덕분에 나이든 사람,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른이라면 안 되겠네. 그 개인들 덕분에 그런 시간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세대 갈등이 더 극심하고 어떤 그 어른으로서의 역할이나 어른으로서의 어떤 지위가 위협당하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꼭 그렇게 아주 예전 세대를 돌아보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많은 청년 세대들이 고운 눈길로 바라보지 않는 특정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가 이제 지금 부모 세대죠. 부모 말고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 네. 베이비 부모 세대는 언제나 있었어요. 전쟁이 직후에는 늘 베이비 부모 세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늘 있었는데 그런 세대들이 그렇게 결국에 어느 지점에서 그런 비판을 받는 거는 늘 반복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피해의식을 그분들도 안 가졌으면 좋겠고 그것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이것을 너무 비극적으로 바라보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선을 받은 적은 없으세요? 저요? 꼰대로서의 시선. 젊은 층에게. 허지웅 작가님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없긴 한데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그런 말을 내가 무언가를 솔직하게 얘기를 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랑 동세대는 그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무언가를 말하는 사람에게 욕하는 단어가 어떤 다른 게 있을 텐데 청년 세대는 나보다 많은 세대가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면은 그때 나오는 욕이 꼰대니까 뭐 당연히 들었겠죠. 앞으로도 듣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상처받지 않고 우리가 이제 잘 가기를. 자, 이투데이의 송석주 기자님은요,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를 언급하신 대목이 인상적이었다. 작가님은 뒤에 남을 것들을 염려해서 무언가를 남기려고 분투하거나 수습하려고 애썼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냐고. 그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물리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게 이제 전에 아팠을 때고 저는 제가 살 줄 몰랐어요, 솔직히. 어느 시점까지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걸 뭘 남겨야지 라면서 굉장히 좀 치열하게 여러 가지들을 했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이전 책도 쓰여졌던 거고 이제 그 책의 주제가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네네. 살고 싶다는 농담 같은 경우에 그랬었고 그때 내가 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면서 가졌던 생각이나 사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이 책이 많이 담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뭘 남길 수 있을까? 내가 돈이나 부동산 말고 뭐를 내 자식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고 그 아이들이 그것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실 때 아주 이 책이 가이드가 될 수 있다면 저는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성찰이나 사유 이런 부분이 좀 되게 깊게 저는 와닿는데 자기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고개를 돌려서 내가 걸어온 발자취를 본다는 게 민낯을 볼 때도 있고 부족하고 못난 모습을 또 인정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최소한의 이웃을 읽으면서는 작가님은 이제 글을 쓰면서 이제 이 글이라는 어떤 쓰는 작업, 이 행동,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에 익숙해져 있지 않나. 그리고 철저하게 그러려고 좀 노력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글 쓰실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쓰시는지 어떤 마음가짐이신지 궁금했어요. 일단은 좋은 걸 남겨야 한다는 마음이 가장 크고요. 내가 남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다음 세대에게 그런 마음가짐에서 쓰는 게 제일 크고 어쩌면은 그거는 이제 제 성격과도 연관된 질문일 수 있는데 저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스스로를 되게 하찮게 생각하거든요. 그런가요? 예, 제 자신을 되게 하찮게 생각해요. 근데 원칙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제가 그 원칙들을 다 지키고 살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다 못 지키면은 굉장히 자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좀 모순된 이야기 같이 들리기도 예, 하네요. 예.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데 자신을 지켜내야 되는 원칙은 높고. 예, 제가 지켜야 될 원칙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지키면은 제 기준에서는 나는 쓰레기다 라고 생각하는 원칙들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표현하면 높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걸 매번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제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되게 하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아침에 나누는 게 너무 깊은 얘기들이 많아서 깊은 이야기를 최대한 빼면은 그냥 저는 저라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게 잘 통했던 것 같아요. 탈선하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탈선하지 않고 이렇게 남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표준적인 과정으로서의 평탄한 그런 삶을 못 살았는데 환경이나 주어진 것에 의해서 네. 근데 분명히 삐뚤게 나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 정도를 유지를 하고 또 앞으로 유지할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는 그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갖는 원칙은 되게 높은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걸 안 하면은 야 이거는 내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런 원칙은 높은데 스스로에 대한 기본적인 그 하찮은 감각이 있다 보니까 그거 좀 괜찮은 이 덕목에 하나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다들 이제 자의식 과잉의 시대이기도 하고 뭐 자의식이 나쁘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한 그 자기 과시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타인을 폄하하거나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혐오하는 일들이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예. 저도 그 생각이 들었던 거거든요. 저는 근데 그 어떤 그 혐오와 비난이 자의식 자체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타인의 자의식을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다른 사회보다 특별하게 좀 나쁜 점이 있다면 좀 대표적으로 그걸 꼽고 싶은데 네. 타인의 자의식을 되게 견디질 못해요. 그게 드러났을 때. 그러다 보니까 어디 SNS나 이런 데도 되게 천편일률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자기 자랑 같은 것들밖에 없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나의 자의식을 좀 드러내고 그거를 통해서 나의 어떤 그 생계나 이런 거를 고민해봐도 좋을 정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자의식을 드러내지 말라는 비판을 과하게 받고요. 자의식을 좀 감췄으면 좀 좋겠는 사람은 덜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 그거를 네. 너무 과하게 드러내면서 그거를 본인의 어떤 천부 인권처럼 생각해요. 저는 이게 좀 균형이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자주 해요. 네. 그리고 청년들은 조금 자의식을 좀 드러내도 너무 과하게 비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사회 전반적으로 네, 네. 그런 인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중2병이란 말이 좀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할 수 있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게 왜 병이에요? 그리고 좀 청년들이 그렇게 따지면 그런 어떤 야 쟤는 너무 20대가 너무 자의식이 너무 세고 너무 과잉돼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럼 과거에 지금 우리가 열광하고 사랑하고 있는 뭐 밥 딜런부터 해서 보르헤스 같은 작가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람들의 궤적을 살펴보면은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자의식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20대 때 그렇게 짓밟았다면요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을 않죠. 거예요. 네. 이게 저는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예. 시간이 이렇게 갑니다. 이게 정확히 우리가 몇 시까지 지금 30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역사 이야기도 좀 하셨어요. 역사까지 정말 파고드셨는데 역사란 삶에 있어서 수험 기간의 족보와도 같습니다. 다만 정답이 아니라 오답으로 가득한 족보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자화자찬보다 실패한 사람의 반성 안에서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듯이 정답보다 오답에서 찾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오만과 욕심으로 얼룩진 오답들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밝히는 지혜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더 와닿았던 게 지금 이제 현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혼돈스럽고 또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또 극단으로 치닫고 뭔가 굉장히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또 누군가는 그러겠죠. 이렇게
죽지 않았던 시대가 그럼 또 있느냐. 다 그런 시대를 거쳐가면서 산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어찌 되었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잘 뭐 훌륭하기까지는 않더라도 어른으로서 혹은 각 청소년은 청소년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잘 살아내기 위해서 좀 좋은 본보기가 될 만한 어떤 역사 속의 리더랄지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반면교사를 삼을 만한 어떤 인물이랄지가 있을까요? 예, 각 시대에는 각 시대의 난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앞에는 정말 문제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저는 지금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버겁다는 생각을 해요. 뉴스 볼 때마다. 그래서 역사 이야기를 한 건데 막 역사 공부를 연대기별로 이렇게 외우고 이런 걸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을 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실제 역사를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취미로 많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완벽한 이상향으로서의 누군가는 결코 존재를 하지 않아요. 하물며 그러니까 뭐 간디 뭐 이렇게 흔하게 수사적으로 나오는 어떤 네, 그런 인물. 위인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어떤 지점과 그가 추구했던 어떤 가치가 훌륭하게 빛이 났던 것이지 또 비난할 거리 당연히 있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결점 수성이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사가 그런 걸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어떤 한 사람 혹은 어떤 하나의 명제, 어떤 하나의 교훈 이런 것들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이를테면 지금 당장 생각이 나는 거는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는 본인의 오만함 때문에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의 이제 왕이었잖아요. 아버지 필립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고 아버지 필립의 수건이었으니까 페르시아를 친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 이상으로 뻗어나갔잖아요. 다들 오만하다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근데 그 오만함 덕분에 그 저돌적으로 세계를 정말 그 넓은 세계를 인도까지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결국 알렉산더가 망한 이유도 오만함 때문이었어요.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원정의 성공은 병사들 덕분이 아니라 나 혼자의 어떤 훌륭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오만함 덕분에 흥했고 오만함 때문에 죽었던 거예요. 결국에 죽음마저도 거기서 비롯된 것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늘 통용되는 단 하나의 위인이나 단 하나의 교훈 같은 건 없다라는 게 늘 역사를 읽고 공부할 때마다 매번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책 안에서 내가 스스로 평정심을 찾고자 할 때 혹은 내가 스스로 어떤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하려고 할 때 혹은 어떻게 되기 싫을 때 어떻게 되고 싶을 때 이럴 때 역사 속에 누군가를 비유로 많이 가져왔거든요. 또 그런 글들의 비중이 많은 게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마지막 사유 부분 주저앉았을 때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희망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만이 희망을 준비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 너무 어떤 동굴에 계신 분이랄지 막 뭔가 벗어나려고 이 엑싯을 찾지만 찾지 못하고 있는 분이랄지 그 실패가 두려워서 아예 시작도 못하는 분이랄지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한번 좌절의 경험이 있으신 분은 더 두려워서 못하시기도 할 거고 그런 분들에게 사실 정말 그 힘내라는 말만큼이나 희망을 얘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그 말 그 자체가 필요한 때가 있고 그때는 정말 너무나 수고스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정말 그렇게 그냥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때는 방금 이제 동굴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를테면 정말 플라톤의 동굴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정말 위로가 필요한 순간은 위로가 안 될 때거든요. 그렇죠. 내가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동굴에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거기 또 동굴이 더 큰 동굴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미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나는 이 동굴만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내가 일단 내가 동굴 안에 있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데도 엄청난 큰 사고의 도약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나왔어. 아, 내가 동굴에 있었어. 나가자 하고 나가는데 또 큰 동굴이 있는 거예요. 산 넘어 산 같은 거잖아요. 예. 그럼 그때는 위로하는 말로는 도저히 위로가 안 되고 그냥 절망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 동굴 밖에 또 동굴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동굴 밖에 또 동굴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오히려 예. 예. 그냥 어떤 무작정으로서의 어떤 해피엔딩이나 혹은 사실 현실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종류의 어떤 그 온정이나 이런 것들로 잠시나마 그 도피할 수 있는 도피처를 마련해 주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오히려 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가 동굴 밖에 나왔을 때도 쉽게 동굴 밖으로 나왔는데 또 다른 동굴을 발견했을 그런 상황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평정심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또 혹은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쪽에 더 할애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 속에서. 그것은 그러니까 그 좌절에 빠져 있고 동굴 속에 있는 스스로도 역시 평정심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이웃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 도움이자 그 가치이겠네요. 사실 가장 큰 평정심은 이미 평정심을 되찾은 이웃이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 또한 내가 평정심을 되찾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거를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많이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기자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저희가 나누었던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데 국민일보 김남중 기자님이십니다. 글 안 읽는 사람들이 타겟층이라고 하셨는데 이번 책에서 이것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혹시 세우셨는지 궁금하시다고. 이거는 어떻게 홍보부에 여쭤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거는 그 사실 모든 글을 쓸 때 마찬가지예요. 예. 원칙은 같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말씀드렸듯이 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을 읽게 만드는 것인데 매 순간 전략이 바뀌는 거고 또 지금처럼 어떤 정말 그 글을 내가 읽고자 하는 마음까지는 생겼는데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글의 분량이 정말 제 기준에서는 너무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이런 시대에는 또 다른 형태의 전략이 필요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뭐 최근 들어 더 그렇긴 합니다만은 문장을 짧게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마냥 문장이 짧아지면은 호흡이 가빠지거든요. 읽는 사람이. 그러니까 일정한 호흡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거 말이 좀 웃기긴 한데 글을 업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이제 기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짧은 문장과 긴 문장을 적절하게 섞어서 읽는 독자로 하여금 숨이 가쁘게 만들거나 혹은 숨이 막혀가지고 글에서 도망가지 않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단지 소재만으로 어떤 정말 어떤 막장이나 자극적인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만 사람을 붙들어 놓으려고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 그 문장 길이로 호흡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은. 그래서 늘 가지고 있는 전략이고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책도 못 도망가시게 네. 썼습니다. 붙들어 놓게 예. 붙들어 놓을 수 있는 책입니다. 최소한의 이웃. 그 최소한의 이웃을 저는 읽으면서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늘 제가 이제 허지웅 작가님의 글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지점은 이 책만 놓고 봤을 때는 이웃이라는 이미 낯설어져 버린 그 말을 다시 찾아줘서 반갑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여기 사람이죠. 사람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 기울이게 해주어서 고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인생이란 게 그냥 마냥 다음은 희망이 있을 거야, 무지개가 뜰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희망 고문이 아니라 인생은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씁쓸하고 헤쳐나가기 어렵고 그런 거야. 그렇지만 잠식당하지 말고 좀 유유히 우리가 수영할 때 그 유영하듯이 함께 이렇게 손잡고 가볼래? 라고 그냥 넌지시 되게 순하게 이렇게 던져보는 그런 제안이 굉장히 위로가 됐고요. 또
좀 희망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웃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벌써 마칠 시간이 되어서 우리 독자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신다면요. 늘 이제 책 기다려 주시고 잘 읽어 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글 쓰는 거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독자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곁에 두고 자주 꺼내서 읽으실 만한 책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더 읽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제가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이 타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동시에 방금 전에 나눈 이야기니까 다시 언급을 하자면은 동굴 밖으로 겨우 정말 간신히 나왔는데 다시 동굴을 만난 사람, 혹은 겨우겨우 넘어져 있다가 겨우겨우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전에 넘어졌던 것보다 더 세게 자빠져 버린 사람,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꼭꼭 눌러서 담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막연한 희망 말고 삶에 꼭 필요한 평정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기자간담회는 어떠셨습니까? 너무 즐거웠고 이런 형태는 처음이라서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즐거웠고 또 너무 또 사회를 잘 봐주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책 이야기를 또 이렇게 작가님이랑 나누니까 좋네요. 아유, 이 아침에. 아침에 아침부터 하니까 참 좋습니다. 아침에 팅팅 부어가지고 네.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정말 기뻤고요. 예. 그리고 허지웅 작가님의 신간 이 최소한의 이웃, 이 제목 그대로 정말 많은 이웃들에게 이 책이 가 닿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님들도 오늘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